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이 경북 경산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최모 군이 2년 동안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죠. 자, 이 사실만으로도 기가 차는데 더 기가 찬 게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논리인데요. 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때 이 중학교 학생 616명 가운데 47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도 학교나 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북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해명하기를 전국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10%가 피해를 입었다는 통계에 비춰서 이 중학교는 7.6% 수준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숫자 노름입니다. 47명의 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는데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팔짱 꼈다는 건 그 47명의 학생이 어떤 고통에 있든 중간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게 교육당국이 보일 수 있는 태도입니까? 자, 그나저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사회악을 척결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그 4대 악 가운데 하나로 학교폭력을 꼽았었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교육행정의 말초신경이 이 모양이라면 고공에서 아무리 폭력 근절을 외쳐봤자 음지에서의 폭력은 절대 근절되지를 않습니다. 자, 광고 듣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좌초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자산관리 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이 어제 오전까지 갚아야 하는 이자 52억 원을 내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짐으로써 이 최종 부도 처리될 위기에 봉착을 한 건데요. 당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던 용산 개발 사업이 당군 이래 최대의 부실 사업이 되어버린 곡절을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움 주실 분을 전화 연결할 텐데요. 조명래 당국대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인간도시 컨센서스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용산 개발 사업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용산에 있는 철도 차량기지 부지하고 인근의 서부 이촌동 여기를 한데 묶어서 수십 동의 초고층 건물을 올리는 이런 사업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업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패착이 어디에 있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사업적으로 결정적인? 예. 뭐 일각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철도 차량기지 부지만 개발하는 걸로 했다가 네.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하고 여기에 서부 이촌동까지 사업 권역에 포함시킨 게 결정적 패착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네. 사람들도 있던데 같은 의견이십니까, 교수님은?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그걸 꼽을 수 있죠. 그게 왜 근데 그 결정적인 문제였을까요? 일단은 그 사업 이제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주거 지역 아파트 단지를 이제 포함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이제 철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이주를 이제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보상금이 그렇죠.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발생이 되는데 네. 뭐 한 줄자가 한 3조 정도 이렇게 우와, 예. 그 당시로서는 예. 그 예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각종 민원들을 이제 제기를 합니다. 아하.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 뭐 빼달라, 넣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용산개발 사업자 측에 네. 어떤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되죠. 여기서 또 이제 그래서 뭐그 과정에서 사업 타이밍을 놓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에 하나의 출발점이자 계기가 네. 그 서울 한강레네상스 사업이 여기 이제 결부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서부 이촌동을 사업 권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처음 계획대로 철도 차량기지 부지에만 한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네.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가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전체가 한 51만 제곱미터인데 네. 평수로는 한 16만 평. 예. 이 철도청 그 공작청 부지는 한 13만 평 정도 됩니다. 예. 따라서 이 철도청이 훨씬 더 자기들이 계획했던 역세권 개발이 네. 보다 이제 집중적이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제한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네. 그 사업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적을 수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남들 경험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이 사업이 네. 빠르게 진척됐고 또 효과 있는 아마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지금 우리가 유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을 한 게 2007년인데 혹시 그때도 도시계획위원을 맡고 계셨었나요, 교수님? 저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럼 지금 들어온 지 한 2년째인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좀 그러니까 이견이 있다든지 제동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돼서 예. 그걸 이제 언론에서 다뤄지거나 그런 예.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는 2006년, 7년 같은 경우에는 네. 부동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살아 있었던 그런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힘있던 시절. 그렇죠. 예. 그때는 말투 맞추면 사업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그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좋은 측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홍보를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이죠. 정치적 측면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이를테면 그 서해하고 물길을 열어가지고 예. 어쨌든 그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네. 특히 이제 지금 용산국제업무단지 입구에 이 한강을 허물어 가지고 한강변을 허물어서 거기다 국제항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물류 시설 같은 것을 유치함으로써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산업 육성이 가능하고 또 레저 공간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가적인 어떤 그런 사업도 이제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특별히 그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대형 여객선까지 이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죠. 이 성산대교 이것도 막 그 손보고 난리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렇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애당초 이게 2007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하는 데서 이게 이제 그 화근이 이제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건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이어서 국내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거의 좌초로 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당연한 원인이죠. 네. 이제 첫 번째 잘못된 단초가 지금 말씀하신 항은 르네상스 사업의 이제 그 결합, 다시 말해서 이제 통합 개발을 하면서 무리수가 이제 두기 시작했고요. 그나마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았더라면 그래도 굴러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성을 부풀려 나왔고 제대로 된 어떤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과다하게 확정해 놓은 이런 이제 당시로서는 2016년인 중공연도로 이렇게 잡았고요. 그 전에 이미 이 모든 그 시설의 어떤 분양이 100% 이루어질 것으로 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이제 그 특히 이제 주거용 시설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문화 상업용 상업 이런 시설이 한 70% 정도를 이렇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민간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계획대로 공급되면 한 7조 정도의 개발이익이 날 것으로 굉장히 모든 것을 낙관했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부동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뭔가 좀 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진 있었다 봅니다만 글로벌 이제 경제 위기가 들이닥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지난 40년간의 공급주의 어떤 그런 정책 기조나 사이클이 2008년 전후로 해서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도래하면서 그런 것에 맞추지 않았던 이 어떤 뻥튀기 용선 개발 사업은 뭐 자초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자연스럽게 맞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용산 개발 사업이 던지는 그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히 강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전통적인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를 아마 이번에 이 사업이 아마 던져준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코레일.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코레일의 적자를 해소하자 이런 차원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국가 차원의 수준의 어떤 KTX. 이걸 하면서 이 국가가 많은 채무를 이제 지게 됐죠. 뭐 좁혀서는 이제 코레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 4조 7천억 정도의 이제 부채를 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코레일의 경영성이 이제 상당히 악화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맞게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다가 이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용산 공작청 땅을 13원의 땅을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을 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남겨서 그것을 이제 메꿔 나가는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그까지는 좋은데 이게 그 코레일이 그 당시에 토지를 매각하고 뭐 등등을 해서 게 왔는데 역세권 개발 직접 주체를 이제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만 팔고 그 땅 그 판매 대금으로 그러니까 빚 좀 탕감하면 되는 건데 좀 더 돈을 벌려고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갖고 결국은 속칭 물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레일은 오히려 이게 그 부채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부채를 안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코레일이 그 이제 땅을 팔고 받았던 이 매각 대금을 가지고 그 민간 시행자들이 이제 콘소시엄을 이제 구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긴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이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분은 최대치로 갖고 있으면서 주도적 역할을 또 못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까닭은 어떤 사업의 어떤 그런 추진의 어떤 그런 성격과 방식이 이 공공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지분은 적지만은 민간한테 맡겼던 거고 민간한테 의존할 때 가장 많이 기대했던 것은 민간이 가능하다면 많은 자금을 동원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자본금이 1조인데요. 최소한도 30조 중에서도 한 10% 이상은 확보했어야 했다고요. 보통 PF 사업은 그 자본금이 한 10내 20% 되는데 용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금이 한 3.4%에 불과해요. 그래요? 그리고 30조 해당하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2016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그러니까 출발하면서부터 한 5년 이내에 15조 정도의 이 투자금을 확보돼야 하는데 개모적 투자든 다양한 투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 한 4조 정도 확보했는데 그중에 70% 80%는 이 코레일의 기여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금 동원도 제대로 안 됐고 또 그 민간 출자자들의 역할이 이제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계속 이제 지지부진해지면서 갈등이 이제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이 또 하나의 조건에 대해서 사업을 또 악화시켜내는 이런 이제 상황을 내부적으로 계속 가져왔던 거예요. 지금 뭐 이거 뭐 해봤자 사실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기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코레일이 그때 그냥 그 이 부지만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 대금 그때 그 매각 대금이 얼마쯤 됐었나요? 매각 대금이 한 6조 8조 정도 됐죠. 아니 그러면 부채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매각 대금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비용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들어오는 건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당시 부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코레일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그걸 가지고 부채 갚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코레일의 어떤 선진화를 위한 사업의 선진화를 위한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때 코레일 사장이 허준영 씨인가요? 그때가?
예, 그래요. 하긴 2006년, 2007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에 달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질문한 것 중에 예. 이게 이제 사업이 파산이 되면 코레일에 이제 네네네. 여러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예. 그 질문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그 이자 지급이 연체돼서 네. 결국 이제 부도로 나고 파산으로 나가게 되면 청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현재 지금 코레일의 이 자산이 한 9조 정도 됩니다. 아, 예.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자산은 8조 정도 되는데 네. 이 8조 중에서 7조가 이제 토지 이제 매각이라든가 이 예. 사업을 하면서 받아 들어놓은 이제 아, 일종의 그 부분인데 예. 그걸 다 돌려줘야 돼요. 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본은 1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허. 그러면 이 자본은 코레일 자본금 잠식이 한 80% 이상에 이제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그러면 심각한 상태가 돼버리네요. 자본금이 떨어지면 예. 결국은 이제 코레일 본연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어허. 무엇보다도 그걸 담보로 해서 채권 발행 같은 거 어려지기 때문에 예. 이 코레일의 존폐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물론 뭐 문 닫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최종적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거나 철도 운임이 인상이 되거나 네. 결국은 또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워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사업성을 확보해가지고 정상화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봅니다. 네. 결국은 수수는 예. 수수는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가든 예. 청산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다면 이제 서로 이제 뭐 이 채무 관계를 정리를 이제 해야 될 터인데 네. 그러다면 결국은 이제 이 코레일의 입장에서 보면 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영성 악화가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하고 그렇죠. 그러다면 결국은 이제 이 코레일이 국민한테 제공해야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상당히 나빠지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네.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혹시 그러려면, 예. 네. 지금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KTX 민영화 갖고 그 상당히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혹시 이 문제하고 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 어쨌든 그 이제 우리나라 철도 산업을 이제 민영화하는 것은 네. 그동안 큰 정책의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하루아침에 이제 민영하기 힘드니까 네. 그 과도기적으로 이제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 정부가 이제 지난 정부가 하나 대안을 내놨던 것이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적인 민영화였던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 코레일이 용산 사업에서 여러 경영이 어려지면 네.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예. 민영화 같은 것이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진짜로. 네. 오히려 민영화 논리가 득세할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좀 드는데.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애당초 코레일에 지금 파트너로 참여했던 게 삼성물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랬다가 2010년에 빠져나가고 롯데관광으로 이제 대체가 된 건데 이 과정은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말 그대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니까 오로지 수익성만을 따져가지고 그냥 빠져나간 거다. 네. 시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코레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대지주인데, 네. 실제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민간 컨소시엄이 이제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예. 드림허브라는 일종 시행사가 이제 예. 주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그런 회사고, 거기서 음. 돈을 조달하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네. 용산 개발 회사라고 예. 그 회사인데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분 참여자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이른바 그 주간 사업사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주간 사업사하고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이 코레일하고 늘 사업을 하면서 이게 충돌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자본금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하니까 늘려달라.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채무를 일으켰던 그런 그 돈의 이제 상한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예. 그다음에 사업 추진 방식도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예. 어떻게 나눠서 하자, 분양도 어떻게 하자. 예. 매번 이렇게 충돌을 이제 의견 충돌을 하게 되면서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업 전망이 안 좋은데 네. 이 코레일과 협상을 해가지고 그냥 다 수용해서 가기에는 이거는 뭐
불보듯이 이제 실패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예. 빠져나간 것이죠. 예. 빠져나가고 결국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이제 그 맡아서 지분을 이제 삼성 물산이 지분을 이제 받아서 네. 이제 주간 그 시행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예. 그 삼성물산과 다투었던 이 문제가 네. 롯데 이제 관광 그 개발하고도 계속 유사하게 이제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계속 이제 그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네. 서로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예. 하다가 결국은 어저께 52억에 해당하는 그렇죠. 그 예. 이자 예. 금도 확보 못했던 것은 서로 이제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자, 서부 이촌동 주민 한 2,200여 가구라고 하는데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100%의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이익을 노리고 이른바 집단 이기주의적인 양태가 나타났는가 아마 이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그 지구 지정으로 돼가지고 이제 서부 이촌동이 편입되고 난 뒤에 네. 집값이 좀 올랐죠. 네. 그래서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되는지 확인이 좀 안 됩니다만 이른바 투기. 전반적으로 한 2,200 내지 300가구는 예. 사실 피해자라고 봐야 되죠. 피해자입니까? 예, 물론 그 중에서도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이제 사업 이제 그 영역에 이제 포함되는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었지. 네. 처음부터 이쪽 그 사시는 분들이 편입시켜서 그 함께 가자는 것을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서 못하게 된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사실은 피해자라고 봐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서부 이촌동 주민들은 7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전혀 못하고 빚이 또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그게 이제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까닭은 예. 그게 이제 지구 지정이 돼서 그 사업 권역 속에 포함이 되면 이 주택이나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투기가 일어나고 하니까. 예. 뭐 이러면 이제 그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이제 묶여지는 이런 네.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문제는 뭐 그 사시는 분들이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예. 자금도 필요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예. 이게 그 융통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 이제 뭐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죠. 부채를 일으키고 해서 혹은 또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을 생각해가지고 또 네. 일정하게는 너무 이렇게 많이 돈을 빌려가지고 미리 어떤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이제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2,200, 300가구 중에서 600가구는 가구당 부채가 한 뭐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네네.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 이자만 얼마입니까 도대체? 저도 이제 거기 바로 강변북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 갖고 이제 오가다 보면은 뭐 대형 현수막 걸려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저도 종종 봤는데, 자 그럼 이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겁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받기가 힘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 이제 공공정책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에 의해서 예. 어떤 개인 재산권자들의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뭐 모든 도시계획 사업에서 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발생이 되는 것이죠. 예. 뭐 그거는 뭐 비근한 다른 예를 보더라도 다른 그 LH 공사가 네. 뭐 신도시 건설 사업을 하다가 그것도 뭐 PF 사업이든 뭐든 하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이제 적게 되면 네. 뭐 이런 지금 용산 그 서부 이촌동과 같은 그런 문제가 네. 뭐 파주라든가 그렇죠. 강남이라든가 맞아요. 예. 뭐 계속 나타났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을 해가지고 네. 피해 보상을 해준 경우가 없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예. 결국은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심증적으로는 서울시가 잘못했는 것이죠. 네. 잘못했는데 이게 이제 행정의 책임을 정확하게 이 규명을 해가지고 예. 그것이 나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어떤 그런 직접적인 어떤 그런 사유가 됐다라는 네. 이 법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네. 그 경우는 피해 보상 행정재판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도시계획의 원리란 것이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하는 것을 이제 주로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피해 보상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대신 이제 서울시가 도덕적으로 또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제도와
어떤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예. 뭐 도와줄 수 있는 법은 찾아봐야 되죠. 이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안으로 뭐 이래서 그 서부 이촌동 일대를 다시 먼저 그 다른 차원에서 전혀 별도로 뭐 이래서 개발을 허한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봐서는 뭐 다른 개발이라는 게 뭐 재건축, 재개발인데 그렇죠. 그걸 할 만한 여건은 지금 아닙니다. 이제 규모도 좁고, 예. 건물 어떤 그런 건축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 예. 그다음에 주민 동의율 확보도 어렵고 등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참 난제네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채를 이제 많이 이제 져서 네. 뭐 이주를 하거나 혹은 뭐 다른 주택을 이제 찾아서 이사해야 할 이런 이제 각오가 있다면 예. 서울시가 예컨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뭐 예, 1년을 이렇게 보장해주거나 아하. 그다음 서울시 갖고 있는 금융 어떤 프로그램 이용해서 예. 어떤 그런 지원을 해주거나 라는 정도가 서울시가 좀 해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뒤로 미뤘던 질문인데 지금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용산 미군기지 이전한다. 그러면 용산 미군기지터 공원화하고 용산 이 국제 업무지구 그 만약에 다 완공이 되고 입주가 끝나면 거기는 정말 금싸라기 땅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빨리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또 이게 국제 업무지구 하면서 그 건축가가 다 외국 사람들로 했었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뭐 조감도도 한때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의 개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편입이 됐다 이런 걸 떠나서 꼭 이렇게 빌딩 숲을 이루는 개발만이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빌딩 숲이 최선이보다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얻을 만큼 최대한 실현하느냐 그 조건에 맞는 일종의 건설의 방식, 건축의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되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로 봐서 좋을 때 이런 대규모 이런 대형 투자, 고층 건물의 어떤 그런 건축 이런 것들이 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개발 이익을 얻었던 아름다운 기억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경기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그렇죠. 좋은 것을 전제를 해가지고 왕창 투자해가지고 대규모 투자해가지고 대규모로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이제 방식들이 이제 동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5년 6년 이때는 사실은 뭐 용산 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초대형 건축물 이제 건설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PF 사업 이런 거 민재유치를 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막 우수순위 있게 생겨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나는 게 뭐 100몇 층 랜드마크 뭐 세운에 뭐 안에 했던 게 다 이때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용산 개발이 추진되고 그런 조건을 최대한 발전시켜낼 수 있는 방식으로 건축의 어떤 그런 건축물을 근데 높이를 아주 뭐 111층이라는 뭐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상당히 조형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가능하다면 개발이익이 많이 남기는 초고층 건물을 가능 67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용도도 주거용이 아닌 상업, 이런 유통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시키고 이런 이제 것들이 다 부동산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본다 상당히 천민적인 그런 어떤 그 발상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이게 이제 천민적이었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그러면 교수님. 사실 그 땅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공공적 관점에서 검토가 처음부터 돼서 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용산 일대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서울의 지금 사실상 지리적 중심이에요. 거기가요. 그렇죠. 서울의 이제 21세기 서울에 사실상 지리적 기능적 중심이 이제 또 돼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 견준다면 현재 용산 일대 어떤 개발의 상태는 여전히 아직도 불충분하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이 주어진 이 땅을 어떻게 서울의 어떤 전체 어떤 그런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신거점 공간으로 만들어갈 건가라는 고민은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 먼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미 조선시장 시절부터 거기다 국제 업무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서울에서 선도적인 거점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만약에 그런 이제 공공 계획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민간한테 맡겨가지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식으로 네. 이 사업이 되면 그 땅의 씀씀이가 그 목적에 맞게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훨씬 더 지금은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민간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훨씬 더 공공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방식을 가지고 예.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우리가 지나가 버렸던 이런 이제 후회스러운 지점이 있죠. 그래요. 자, 아무튼 뭐 이제 그 최종 부도를 피할지 안 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발 동력은 이미 그러니까 그 사라져 버렸다는 게 일반적 평이니까 네. 그걸 전제로 하고 한번 마지막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거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의 사업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네. 사업이 되더라도 무리수가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네. 다른 거기다가 유통시설과 60% 넣어가지고 대형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누굴 위한 것이고 또 사업이 될 것이며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전제해가지고 이제 뭐 사업의 어떤 추진 주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물론 이제 그것이 되면 좋죠. 네. 되면 좋은데 되더라도 문제가 많고 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네. 저는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음흠. 한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깨끗이 접는 게. 예, 물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만 예. 할 수 없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정리를 하고 예. 새로운 방식으로 그 땅의 씀씀이 대해서 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공 부분의 어떤 관점까지 결합시켜 가지고 네. 그 어떤 개발의 내용과 예. 방식을 재규정하고 예.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저는 가는 것이 좋다 봅니다. 왜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그 땅은 부도가 나더라도 이 사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그 땅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네. 또다시 시간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하자는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땅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땅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좀 판단과 예. 정책적인 어떤 그런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추진한다고 한다면 네. 이번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예. 좀 새로운 주체 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좀 교수님께서 계속 공공적 개발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공공적 개발이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게 하나의 그 공공적 개발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용산 그 주변의 땅은 서울의 사실상 그 중심지 땅이기 때문에 네. 그 중심지에 걸맞는 기능과 예. 어떤 공간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 저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그곳에 서울시청이 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시청이요? 예. 예, 서울시청. 예. 왜냐하면 이제 서울 사대문화는 지금 개발의 여력이 없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시청 신청사도 시청사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사대문화는 역사 공간을 이제 보존하도록 만들고 예. 서울의 21세기 서울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면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 가야 되고 네. 그 용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갈 때 역시 이제 서울시 공공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시청이 오든 혹은 시청과 같은 그런 공공 기능이 들어오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결국 민과 공이 예. 함께 그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예. 공공만 주도하는 건 아니고 예. 또 민간의 어떤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 그런 도시 전체 어떤 그런 편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적 공간으로 예.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민간 협력 방식 혹은 민간 합동 방식의 일종의 사업 방식이 예. 이제 강구돼야 되고 내용적으로도 예. 시행자가 그냥 민간 공공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적인 어떤 사업을 처음부터 갖고 와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 오늘은 이른바 판사님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이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잘 지내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이제 핫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범죄. 네. 여기에 대해서 할 말도 참 많으셨죠? 아, 그럼요. 네. 네. 사회적 발언도 좀 했는데요. 네. 이번에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여서 논란이 됐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엄밀하게 아니고요. 모법이 국회에서 네. 통과가 됐으니까.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그때의 압도적 다수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거의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재석 167석에 166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한 명만 기권했는데요. 여야가 없었군요 그때. 네, 여야 보수 진보가 없었고요. 그때 박근혜 지금 대통령은 여당의 실력 있는 정치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이었고 상당한 책임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없는데요. 시시콜콜한 시민의 일상을 불법 행위로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못된 장난 이런 게 있습니다. 못된 장난이 네. 뭐예요? 그 모르죠.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난 전화를 한다. 119나 이런데. 다 불법 행위고요. 네. 그건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아, 물론이죠. 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문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럼 못된 장난이 뭐냐? 그건 경찰관이 판단합니다. 과다 노출이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다 노출이냐는 단속하는 경찰관이 판단하고요. 네. 또 아주 일상적인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도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를테면 시끄럽게 손님을 끌어 모으는 행위가 불법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이나 마트 가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큰 풍선 이렇게 바람에 막 춤추고 그 밑에서 나레이션 모델이 마이크로 자꾸 불법 행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익히 봐온 일상생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점포 앞에 뭐 음향기기를 갖다 놓고 뭘 트는 행위. 이것도 불법입니다. 옛날에 전파사에서는 다 틀었는데. 전파사가 아니라 요새 편의점 앞에 다 라디오 틀어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음악도 듣고 그러는데 이게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일상을 어떻게 이렇게 법률로 통제할 수 있느냐. 그거를 어떻게 범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예. 너무 시끄러운 건 문제니까 예. 그 음향 기기를 갖다 놓고 너무 크게 틀면 그거는 글쎄요 기초질서 위반 행위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태료 등 행정벌을 부과하든지 가장 좋은 건 시민들이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사는 건데요. 이런 것까지 이 경찰이 개입해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경찰은 그런 일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일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들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예. 또 하나 웃긴 거는요.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 경범죄 처벌법 단속 건수가 매년 10만 건 정도 됐습니다. 평균 연평균. 네. 예. 그러다가 2008년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예. 대통령이 법질서 뭐 확립 이런 얘기를 예, 막 그때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예. 경찰이 바삐 움직이면서 갑자기 한 해 사이에 단속 건수가 연간 30만 건으로 올라와요. 와, 3배로 올라가네. 네,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가 3배나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뭐 위험해진 것도 아닌데 그러면 10만 건의 평균 단속 건수가 어떻게 갑자기 30만 건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예. 자의적 법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죠, 모호한 조문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또 시민의 일상에 대해서 단속하는 게 많기 때문에 경찰이 맘만 먹으면 300만 건, 뭐 3천만 건도 단속할 수 있을 정도의 악법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는 말이 있는데 경찰 마음대로인 네,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건 사실 폐지했어야 되는데 예. 우리 국회에서 좀 걸러지지 않았고요. 음. 그게 이제 새 정부에서 시행령이 통과됐고 3월 22일부터 이 법이 발효되는데 예. 좀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법이 시작된 게 예. 1912년에 시작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아, 그래요? 네,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건데 예. 이 헌병 경찰이 조선 사람들 단돌이 하려고 만든 겁니다. 단속. 네네. 단속. 아니 단돌이는 단속만이 아니라 드잡는다라는 뜻까지 포함되는 그 건데요. 단도리가 일본 말 아니에요? 단돌이가 일본 말입니까? 전 우리말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그래서 단속이라고 했는데 네. 방송 그 끝나고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네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당시 일제시대 때 뭐 총독부 신문인 매일신보 같은 거 기사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네. 어떤 조선인 노무자가 우통을 벗고 삽질을 하고 있어요. 여름에 더우니까. 네. 이런 거를 이제 그 경찰범 처벌 규칙,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아니 여름에 더워서 우통 벗고 그럼 일하지 뭐. 뭐 풍기문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무섭죠. 또 네. 1912년에 경찰범 처벌 규칙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 태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태형을 칠 수 있는. 이제 옛날로 치면 조선시대 좀 곤장 이런 그렇죠. 거죠. 그건 장은 큰 거고요. 예. 태는 좀 작은 몽둥입니다. 예. 태를 칠 때는 어떻게 치냐면 엉덩이를 다 벗겨놓고 엎드려 놓고 젖은 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요. 일명 빠따네요. 그러니까. 네, 빠따인데 네. 그냥 옷을 입고 치는 빠따가 아니라 옷을 오. 벗기고 치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럼요. 어. 즉결로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통을 벗고 삽질을 한 노동자는 예. 5대인가 태형에 처해졌거든요. 예.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치면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무지막지하죠. 보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뭐 동대문에서 치면 아마 서대문 쪽에서는 사람 죽였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무서웠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었거든요. 공포도 주고 또 시시콜콜한 일상에 개입함으로써 요즘 말로 하면 경찰이 살아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건데 네. 해방이 됐잖아요. 예. 태형은 당연히 없어졌죠. 이게 야만적인 형벌이니까. 태형이 가능하게 했던 경찰범 처벌 규칙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1954년에 경범죄 처벌법으로 살아나고요. 그게 이승만 네, 정부 경찰 병력에 의지했던 부분이 상당히 네. 컸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그냥 통치의 대상, 계몽의 대상, 어리석은 존재로만 보는 시각이 반영된 거고 이게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는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으로 갔고요. 그렇죠. 전두환 때는 또 뭐 해둘 수 있냐면요. 반정부 유인물, 민주화운동 유인물을 단속하는 근거가 경범죄 처벌법이 됩니다. 전담 무단 살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전두환이가 저기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삼청교육대 만들 때 문신 있는 사람 다 잡아 들어갔어요. 그거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문신이 있으면 무조건 조폭이라고 딱 등치시켜가지고. 네, 삼청교육대는 일단 작업을 하고요. 네. 나중에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회보호법이란 건데요.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께서 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하실 말씀이 많아서 일단 지금 잠깐 핵심을 한번 짚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자, 오늘 판사님들의 인권 의식 수준 네. 이야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보죠. 네. 총평부터 결론부터 우리 한번 두 갈식으로 가보죠. 네.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판사들 인권 수준을 갖출 만한 조건이 전혀 안 갖춰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자, 연초에 고양시의 세자매 사건 있었죠. 정말 가슴 아픈 사건 아닙니까? 뭐 아버지도 있고 또 뭐 계모쯤 되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영양도 공급 안 되고 몸이 비틀어지고 이런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을 때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고 저는 그 즈음에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을 뵀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쟁 직후에도 그분이 고향이 진주인데 고향에서 거지를 굶어 죽이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노래도 있잖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면 그렇죠. 정말 각설이 같은 사람들도 작년에 왔는데 올해 안 오면 걱정을 해줬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왜 이렇게 파괴됐느냐. 진짜 저 어릴 때도 진짜 그랬어요. 네, 아니 상위용사들도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럼요, 서구가 맞아요. 힘들었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게 저는 인권 감수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거라고 뭐 샤르트르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측은지심이라고. 그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야, 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엔 피눈물 나 이런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판사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감각을 갖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엘리트여도요 너무 엘리트예요. 저는 뭐 학과 성적 좋은 것만 가지고 엘리트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일단 사법연수원이나 요새는 이제 로스쿨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때 연수원 성적만으로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뽑을 때는 한 150명 정도 판사들 뽑았는데요. 150명 판사를 쫙 뽑고 그다음에 151등부터 검사를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뭐 로펌을 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50명의 출신 학교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지난해 국감 자료를 보니까 딱 13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13개 대학인데 몇 개 대학은 한 명밖에 배출하지 못했고요. 서울대학이 88명, 53%를 배출했습니다. 이게 2012년 임명이고요. 고려대가 28명, 연세대 9명, 경찰대 7명, 뭐 성균관대, 한양대 6명. 이게 꼭 서열만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이 26%입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판사로 임용되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3%로 늘어나요. 절반이 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뭐 공부 잘한다, 수재다 이런 얘기 들었고요. 인생에 있어서 실패나 좌절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글쎄요 80년대 9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개천에서 용난다 그래서 정말 자기만 열심히 공부하면 뭐 흔히 얘기하는 좋은 대학도 가고 또 사법시험에도 합격하고 이런 모델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개천에서 용만 쓰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문과의 경우에 변호사 아들이 변호사하고 이과의 경우에 의사 딸이 의사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건 이미 고등학교나 중학교 단계까지 내려왔고 지금 영훈중이나 대원중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중산층 자식들이 부모도 관리 잘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저는 소년 등과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판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의 음서제 비슷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교육이 왜곡되고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부모의 혜택을 부모의 후광을 누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노력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판사들 뭐 문화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젊은 판사들도 자기들끼리 호 지어주고 막 이런 문화가 있어요. 호요? 옛날에 그 양반들이 짓던 호? 뭐 다산 선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뭐 그러고 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놀고 계시네. 잘 보면 뭐 양반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초 엘리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 엘리트들은요. 사실은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는 성적이 낮은 친구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옛날에 수능 전에 학력고사라고 있는데 몇 개 안 틀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창희가 공부 좀 하면 점수 나오지 않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얘기 들으면 방송이라 뭐 하지만 뭐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러니까 정말 성공만 반복한 사람들이 근데 권한은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임용될 때부터요 특혜가 많습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같은 고시 있잖아요. 이거 합격하면 몇 급입니까? 5급이죠. 5급 사무관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판사 임명하면 3급이에요. 시작부터 3급이에요. 5급에서 3급으로 가려면요. 대부분 못 갑니다. 일단. 승진이 안 되고 가더라도 15년, 13년 이렇게 굉장히 긴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작할 때부터 3급으로 시작해요. 3급은요.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됩니다. 옛날에 부이사관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주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장, 뭐 예전 군수 이런 사람들이 4급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뭐 20 몇 살에 굉장히 고위직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공직에서도 그렇고요. 법원이 또 막강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이 있습니다. 요새 재판을 하는 흐름을 보면요. 올인형 재판이 많습니다. 무슨요? 올인. 발음이 셌습니다. 올인형인데요. 이른바 다 걸기. 왜냐하면 자 형사 재판의 경우에 인신 구속을 다투잖아요. 감옥 가냐 안 가냐.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지금 이 순간 행복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계 자기 직업도 잃게 되죠. 가족하고 떨어져 살죠.
아니 뭐 교도소가 편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어떤 노숙인이 추워서 교도소 갈래요. 그래서 뭐 빵을 훔쳤다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그런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드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도 감옥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감옥은 정말 갈 만한 곳이 못 돼요. 전두환 장군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여러분은 감옥 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 감옥에 가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뀝니다. 저는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뻥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정말로 조그만 공간에서 그 양반이 옛날에 막 조폭 영화도 찍고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이랬던 분이 또 큰 기업을 경영했던 분이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또 불안해 보이고 제가 만난 수많은 재소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다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없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나 술 담배 못 하는 건 물론이고 어디 이동도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걸고 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걸 수밖에 없죠. 민사의 경우에도요. 정말 평생 모아서 일군 재산을 걸고 하는 재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절차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 법률주의적 해결 방식이랄까 해법이랄까 이런데 너무 친숙해진 것 같아요. 이 얘기 뭐냐면 일단 소송 걸고 보는. 그렇죠.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사실 더 가까운데 이건 그냥 시중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서 결정하는 건 사실 최후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 교과서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가 이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해서 범죄자를 처벌하잖아요. 그 국가 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로 할 수 있으면 아까 경범죄 처벌법도 얘기했지만 다르게 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질서를 잡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 하다 안 되면 처벌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법률이 너무 앞에 와 있어요. 이를테면 정치권만 가도 그렇습니다. 뻑하면 자기들끼리 뭐 얘기하다가 잘 안 되거나 정치적으로 쟁점이 생기면 법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말싸움 막 사태질하다가 그냥 고소고발 들어가 버리죠. 그럼요. 지금 새누리당이 정말 웃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이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은 내내 여야 합의로만 통과했고 몸싸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작부터 몸싸움하는 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이한구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법률인지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때 박근혜, 남경필 의원 등이 주도했었는데 새누리당 대표는 황우여 대표가 원내대표일 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요. 입법자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의기관들이 자기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정치적 쟁점을 어떨 땐 법원으로 어떨 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부터 이러니까 사소한 분쟁이 있어도 뻑하면 고소고발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변희재 씨 이런 분도 그 고소고발 되게 좋아하시고 당신도 또 많이 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법률은 최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진보 보수 갈등이랄까 상식과 비상식의 갈등이랄까 이런 것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강력한 힘이라는 건 남을 죽이냐 살리냐의 힘인데 사실상 그런데 이분들이 내내 인생에서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승승장구하고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개미들이 다 그런 고민이잖아요. 왜 하필 내가 사면 빠지기 시작하냐 이런 거고요. 그렇죠. 어제 용산 개발이 이게 자빠질 위험에 처했다라는 사실 뭐 그렇게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거기에 뭐 개발 이득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던 기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부 이천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 좀 딱하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부동산 이런 것도 막차 탄 사람들이 손해보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러고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이런 거와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재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그 초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속칭이라잖아요. 깔아본다고 그러잖아요. 밑으로 내려보는. 근데 그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 판사가 피고인한테 막말하는 거.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말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의식 깊숙한 곳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저 뭐 표피 같은 거죠. 예. 막말 파동은 계속 있어요. 예. 뭐 당신 뭐 마약해서 결혼했냐. 마약해서 결혼했냐. 예. 뭐 또 연세 드시면 늙으면 죽어야 된다. 예, 예. 뭐 또 뭐 이혼 사건에서는 뭐 입은 터져서 아직도 말이 나와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예. 하여튼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인권의 보루라는 법원에서 피고인들이나 당사자들의 명예훼손을 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던 건데 예. 그건 그 한 사람의 일탈이냐. 이게 언론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사실 당사자들이요. 예. 판사가 막말했다고 해서 또는 반말했다고 해서 그거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합니다. 못하죠. 예.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이런 대목을 보면 돼요. 옛날에 서준식 선생이라고 인권 운동하시는 네. 분이 감옥에 갔다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데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그러니까 죄수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수의를 왜 입냐 이런 거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겼어요. 예. 그래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갈 땐 수의를 안 입어도 돼요. 예. 그런데 형사재판에 가보면 아실 텐데 대부분 수의를 입습니다. 수위에다 포숙제를 목해서 오죠. 아니 그러니까 포승은 뭐 저 개호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있어요. 네, 맞아요. 보통 평상복을 안 입어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법률적으로 그 사람은 양복이나 이런 평상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예. 자청해서 수의를 입는 거예요. 피고인들이 네. 왜 거의 자청을 대부분. 해요? 판사한테 잘 보이려고요. 불쌍하게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예. 이 말이 안 되는 게 한국 법정의 현실이에요. 자, 어. 법정에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대라고 해가지고요. 판사들이 앉는 자리는 저 높은 곳에 있어요. 내려보죠. 예. 네. 그분들은 높은 분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 일종의 아전 같은 거예요. 머슴이죠. 어. 주인은 이 방청객들이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거고. 예. 그러니까 재판은 모두 다 공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늘 네. 시민들한테 공개된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법원이란 조직을 만들고 판사들이 임명한 거고 우리의 예. 혈세로 월급을 주는 거지. 예. 그 사람들 이상한 가운 같은 거 걸치고 나오고요. 그 그렇죠. 가운은 왜 걸칩니까?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복 이른바 법복이요. 음. 그러니까 판사만 입냐? 검사도 입어야죠. 그러니까 검사도 또 하나 걸치고 나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뭐 중세 시대 때도 아니고 예. 그런 가운 입는 문화가 우리 문화도 아니에요. 유럽 문화죠. 맞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저 높은데 앉아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재판을 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방청객으로 또는 당사자로 법정에 앉아 있으면 판사가 늦게 들어와요. 예. 들어오면 법원 정리라고 직원이 있어요. 기립시키죠. 일어나라고 그래요. 예. 왜 일어나야 되죠? 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법원을 존중하고 법원의 권위나 우리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기능이나 이런 걸 얼마든지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더라도 네. 그 존중이 예. 아니 무슨 우리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입니까? 선생님 들어오시면 일어나서 기립해서 인사하게. 요새 선생님들은 그런 것도 잘 안 시켜요. 그냥 서로 안녕하면 되는 거지. 반장이 차렷 경례 하는 거를 법정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국 이래 계속 반복돼도 아니 민도도 높아졌잖아요. 민주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조가 이래요. 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법률에 따라서 그렇죠. 또 하나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 법관의 양심이라는 게 사실은 법관의 마음대로 한다는 걸 점잖게 써놓은 거예요. 네. 학문적으로는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법관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갈등이나 이런 게 정말 사회적으로 풀리거나 정치적 갈등이 정치적으로 풀리거나 하지 않고 법원으로 사건이 쏟아져 들어오고 또 하나는 법률이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렇죠. 아까 경범죄처럼 예. 굳이 형사처벌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이 쓸데없는데 개입하는 게 많아요. 관료들의 예, 편리 때문에. 예, 그 사건 자체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요. 판사가 제일 많은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데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거죠. 국감 자료를 제가 들춰보니까요. 1인당 888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네, 1년에요. 우와, 그러면 한 달에 80건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렇게만 따지면은 하루에 2.4건인데 예. 사람이 뭐 추석날에도 일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보통 근무일이 250일 정도니까 매일 3.6건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그런데 그 3.6건이라고 간단히 얘기되는 이면에는 예.
최소한 3-4명이 아니라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재판, 그리고 평생 엘리트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하는 재판. 그런데 또 유감스러운 건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민주적, 시민적 통제, 감시가 있어야 조직이 그렇죠. 적절하게 이렇게 그렇죠. 잘 운영될 수 있는데 이 감시가 없는 부분이 이 사법 분야예요. 대표적인 게. 그러네요. 검찰 전혀 없죠. 검찰은 저는 뭐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할 게 있는데 예. 물론 법원이 검찰만큼 엉터리는 아닙니다. 많은 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예. 예. 유일하게 대통령이 이제 인사권이나 예. 뭐 또 예산을 가지고 이제 통제하는 정도가 있는데요. 시민적 감시, 시민적 민주적 감시 이런 게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어느 한 원로 언론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서 진짜 맞는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엔 법조 저널리즘이란 게 없다. 네. 왜 법원 판결을 당연시하느냐? 사실은 법원 판결을 가지고 사회적 논쟁이 붙을 수도 있고 이게 옳은 판결이냐 그런 판결인가를 가지고 언론도 감시를 해야 되는데 네.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옳은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노터치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이제 형사사법 절차가 쭉 진행되잖아요. 네. 맨 처음에 수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하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형의 집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대부분 어디가 있냐 맨 앞에 그렇죠. 형사에 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유럽 언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뭐 범죄자라고 경찰이 잡아오면 진짜 범인일까? 예. 라고 묻는 것부터 형사 절차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 조작할 수도 있어. 억울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또 재판을 통해서 거르는 건데 그러니까 맨 첫 단계가 사실 형사재판에서 대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구속됐냐 안 됐냐. 그렇죠. 구속 안 됐으면 저 사람은 죄를 안 묻는구나. 예. 처벌을 안 받는구나. 구속이라는 건 단순한 필요적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렇게 된 데에는 언론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일정하게. 예, 예.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예. 문제는 법관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정말 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 뭐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무죄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정말 자기 자유심증으로 무죄 선고를 해야 되는데 무죄 선고 잘 안 합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말씀드리다가 예, 이제 예. 멈췄는데요. 왜 그러냐. 자, 재판에 붙이는 걸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는 검찰에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을 씁니다. 예. 공소장에 논리가 있어요. 뭐 논리가 아닌 논리도 있죠. 비논리도 있고 논리도 있는데 하여튼 뭔가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무죄를 선고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개발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3.6건씩 다뤄야 되는 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공소장대로 판결을 하면 사건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새로 법리를 동원해 가지고 무죄 판결문을 쓰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아주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무죄 판결이 적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예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당신 실제로 뭐 벌금형 같은 게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실제로 벌금은 안 내잖아. 재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로 끝내자. 또는 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인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죄율이 얼마나 적냐면 0.04%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이 예. 99.96%의 순도로 일한다는 건데 세계 최고의 검찰이라는 얘기가 그럼요.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 법원에서 걸러줘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판사 수 좀 늘리자 그러면 또 법원에서 결사반대하지 않습니까? 판사 수를 늘리는 거 결사반대보다 뭐 대법관 정원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저는 판사 수도 늘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빨리 해줄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형사 문제든 민사 문제든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서 인권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게 시간과 돈이 많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진을 빼요. 진. 진을 빼죠. 예, 예. 꼭 뭐 피고인으로 가든 원고로 가든 진을 뺍니다. 그래서 피해는 지금인데 이 피해에 대한 구제는 3년 후이고 그렇죠. 그 구제가 정말 피해를 원상 회복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좀 빨리 좀 해주고 또 어떤 사건은 좀 신중하게 다뤄주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뭐 경미한 2천만 원 이하 경미한 사건 그렇게 다루기도 하지만 옥석이 잘 가려지지 않고 있어요. 네.
판사들 중에도요.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끔 조선일보에서 혼나는 판사들이 있어요. 뭐 최은별 판사인가 뭐 이런 우리법 분들도 연구의 있고, 소송. 네. 그분이 우리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제가 뭐 이분들이 하는 인터넷 활동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 이렇게 쭉 글 쓴 것들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법학의 논리에만 기대지 않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책도 좀 읽고. 예.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개인의 탁월한 개인이 있고 그 탁월한 개인의 열심한 노력이 있고 우연한 계기, 뭐 친구들이 좋다든지 우연한 계기가 맞아떨어져야 좋은 판사가 나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판사로 뽑거나 판사가 되면 정말 그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애국심, 뭐 애민 의식을 가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연한 몇 가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게 맞아떨어져야 우리가 상상하는 좋은 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 가면요.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 좁은 법정에 많은 방청객이나 당사자가 와요. 그렇죠. 앉을 자리도 없어요. 맞아요. 큰 사건 같은 경우에. 저도 법정에서 아주 가끔 봅니다만 판사가 들어와서 사과부터 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사과? 네. 뭘 이렇게 사과를? 좁은 법정에 에서 재판을 해서 서계시게 해서 죄송하다. 아유 마음이 좋죠. 정말 그런 판사는 이름 적어놓고 싶어요. 막 칭찬해주고 싶은. 정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이 또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서 있는 것이 불편한 것이 저 사람의 마음에 느껴졌잖아요. 근데 이게 사법시험 공부하고 엘리트 코스만 밟고 뭐 시험 보면 좋은 성적만 받고 에서는 길러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이렇다면 세상 물정도 좀 알아야 돼요. 고생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대안 중에 하나가 경력 변호사를 뽑자라는 건데 또는 변호사를 꼭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만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죠. 이렇다면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대 교수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어야 된다. 법원이 반대하죠. 경력 변호사는 약간 뽑긴 하는데 법학 교수에게 그런 자격을 주는 건 반대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 실무가 매우 복잡하다. 정 교수 20년 포스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면 판결문 제대로 못 쓴다. 뭐 몇 년이 가도 못 쓴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능률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남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 엄청나게 엄중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판사 임용 시스템으로는 막말 판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막말 판사는 그래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법원 앞에 가면 1인 시위하고 정말 사법 폐인이 돼가지고 자기 호소 들어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막히는 대목이 뭐냐면 판사가 법정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오전 10시 재판은요. 무조건 12시 이전에 한 11시 50분쯤에 끝나야 돼요. 철칙이에요. 왜입니까? 자기가 점심 먹어야 되거든요. 안 그런 좋은 판사들도 계세요. 근데 너무 적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 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건의 재판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당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고요. 맞아요. 지금 공판 중심주의라고 그래서 법정에서의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다 서면 재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짧게 하라, 빨리요. 이게 판사가 하는 얘기가 전부답니다. 자기가 무슨 교통경찰이에요. 빨리빨리 하라고 하기만 하게. 그랬을 때 당사자가 그 재판을 통해서 전 재산을 날렸으면 그게 법률적 판단으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원한이 생기죠. 그렇죠. 앙심이 생깁니다. 그건 법의 지배에도 좋지 않고요. 법조인들 자신들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을 좀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개혁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라는 법원의 구성원들을 좀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법학 교수 정년 퇴임한 60 넘은 분 이런 분도 와서 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변호사 활동하다가도 판사할 수 있어요. 그럼요. 변호사 하다가도 가고 물론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사람이 판사를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것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다른 모든 나라에는 배심제나 참심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인민 재판하면 뭐 무서운 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훌륭한 재판이 사실 인민 재판이에요. 주권자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거죠. 사법권 권리는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들이 뭐 아테네처럼 다 모여서 재판할 수 없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을 하고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 참심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법원 절차에 대한 민주화라든지 또는 주권이 좀 작동돼야 된다든지 하는 요구가 빗발치니까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맞아요. 걸 하는데 예. 이건 짝퉁 배심, 짝퉁 참심입니다. 그리고 뭐 필요적 사건 꼭 해야 되는 사건도 있긴 하지만 신청에 의해서 하거나 절차도 복잡하거나 그래요. 이런 걸 좀 전면화하는 거죠. 그래서 배심 또는 참심원들이 일반 시민들이죠. 재판 과정에 개입하고 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의견만 청취하거나 의견만 진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재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배심과 참심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숫자가 많고 적고 뭐 이런 그쵸? 게 있는 거고 아니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배심은 미국 배심이 검찰 단계에도 있고 재판에도 있는데 이게 사실 남의 나라 얘기 복잡하게 할 건 없는데 영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무죄만 판단하는 게 배심이잖아요,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죠. 참심에서도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심은 좀 숫자가 적고 예. 배심은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요. 왜냐하면 예. 자 한국에서는 배심원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 아닌데 미국에는 유무죄 가장 중요한 게 유무죄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사는 뭘 하냐? 무죄면 끝이고요. 그다음에 유죄인 경우에는 이것에 맞는 형량을 양형이라고 그러는데 양형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의 권한이 배심 재판하는 미국보다 한국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여럿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종이를 보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고 눈동자 어떻게 움직이느냐 표정을 보면서 직접 들어보고 궁금한 건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물어보면서 파악하는 게 진실에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 법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정말 보통 우리의 정서를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훨씬 더 전면화돼야 되고요. 다른 나라처럼 그야말로 선진화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오창익 국장께서는 혹시 판사들 그러니까 자주 보셨나요? 먼 발치에서만 뵙죠. 그분들은 뭐 가까이서 뵙기. 오, 그래요? 식사 뭐 이런 거요? 예. 아니면 이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거나 뭐 이럴 기회가 좀 있으셨어요? 판사 하셨던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검사를 했던 사람, 판사를 했던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저녁에 허심탄회하게 그럼 보통 저녁에 하잖아요. 이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법원에 있을 때 검찰에 있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저는 얘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막 화가 나는데 네. 재판을 이렇게 하면 안 됐다는 걸 내가 판사로 있을 때 몰랐다. 제가 바로 그걸 여쭙기 위해서 네. 아까 그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성적 우수자가 판사라고 하는데 그 50%가 넘는 게 서울대 출신이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그러니까 이른바 명문대 가는 게 보면 특목고 출신이 많고. 그럼요. 근데 또 특목고에 가는 그 아이들은 주로 또 부잣집 아이들이 많이 그럼. 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데이터가 나온 게 판사들의 구성, 그러니까 출신 고등학교로 보니까 이젠 대원외고 출신이 대원외고요. 경기고를 제껴버렸다. 경기고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들 쭉 있고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돈 많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특목고 가가지고 명문대 간 다음에 그러니까 사시 패스해가지고 사법연수원 또 좋은 성적으로 통과해서 판사 되는 이러면 말 그대로 저작거리의 풍경과 저작거리의 민초들하고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친구들이 없죠. 네. 도서관에 파묻혀서 법전만 파다가 판사가 됐으니 네. 세상 물정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나마 그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아는 계기가 네. 변호사로 개업하면 네. 의뢰인들이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뭐 아마 법 쪽에 계신 분들은 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을 텐데 법대에만 앉아 있을 때 못 봤던 것을 변호사로서 봤다. 참 그 재판을 내가 저렇게 했으면 안 됐다. 이거는 검사 출신들도요. 뭐 검사장급 이상, 대법관 예. 이상 고위 법관 출신, 고위 검사 출신들한테 또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마다 좀 짓궂게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걸 왜 나와서 아냐고. 예. 그 안에 있을 때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라고 하면 뭐 웃고 마는데요.
이런 게 반복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국민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법전 기계밖에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적용만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일하고요. 예.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 등의 지면 무슨 예. 공세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판사 이름 딱 거명해가지고 하나 이게 공격하고 집중 공략하는 게 통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전수전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또 자기 방어에도 취약하죠. 네. 여론이 조금만 자기 뭐 한다면 오히려 몸을 웅크려버리고 그렇죠. 여론 눈치를 오히려 더 보게 되고. 그러니까 신영철 씨라고 지금 대법관하는 예. 사람이 촛불 집회 때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또 인사권도 매여 있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법원이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튼 근데 새로운 소식은 들었습니다. 판사들끼리 젊은 판사들이 서로 호 지어준다고요?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렇고 예. 젊은 판사들마저 그러고 있다. 네. 아이고. 구태의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 과욕을 부렸는지 뭐 인터뷰 있게 여쭤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더 정갈하게 엑기스만 뽑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청취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그래도 애정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